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함께할 아나운서 Welcome back. 김하나입니다.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럼은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을 끝으로 오늘은 포럼 1일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2일차인 내일 두 번째 세션부터 네 번째 세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 그리고 오후 1시 반부터는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 여성 참여 재고를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이 준비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오후 3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ESG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각 세션별로는 좌장님께서 주제 설명을 하시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는 질문에 대해서 연사자분들께서 답변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질의도 해주시고 참여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각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윤미경 교수님께서 진행을 이어가 주실 텐데요. 저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Thank you. Can you? 네,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으로 이렇게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그 첫 번째 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종숙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숙 선임연구원께서는 오랜 기간 여성노동시장, 저출산, 고용복지 분야에서 정책 연구를 해오셨고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분야의 전국 차원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수 박사님, 20분 내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종숙입니다. 양성평등 포럼에서 한국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시장 문제를 연구해 오면서 특별히 성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격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성 노동시장에서 성격차는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된 문제이기도 하고 따라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격차 문제를 공유를 하고 한국의 새 정부에서 다루어야 될 정책의 방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렇게 4가지의 목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여성 노동시장이 왜 중요한지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가지는 경제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25년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활용되었지만 생산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활용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의 성격차 순위와 여성 고용률을 보면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성평등 간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GGI 순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GGI 랭킹하고 여성 고용률은 굉장히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한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성별 다양성이 가져오는 기업 재무 성과에서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기업의 다양성 관리와 재무 성과에 있어서 여성을 많이 활용하는 젠더 다이버시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성 노동시장에서 다양성 관리가 될수록 재무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보시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그 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 노동시장이 전체 국가의 발전과 여러 가지 성평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성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차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격차와 참여한 사람의 고용 지위 격차,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에서의 격차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고용률에서의 성격차를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1년 이후에 쭉 그림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021년 현재 여전히 1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나옵니다. 전체 화면.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조금 줄긴 했지만, 지난 20년간 격차 해소가 약 5%포인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얼마나 고용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률에서의 격차가 왜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대체로 청년기 25세에서 29세까지는 고용률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다가 30에서 34세를 기점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녀의 양육 시기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M커브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고용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다소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약 47.4%로 반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를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주로 단기간 계약으로 근로하는 한시적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시간제 근로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은 단기간 계약으로 근로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자주 이동하고 경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격차를 얘기할 때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가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사실상 그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래도 여성 임금은 남성 대비 7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과 비교할 때 가장 격차가 큰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별 임금 격차를 저희가 전체 격차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구를 해보면 산업별로 개선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을 가지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한번 보았더니
이 왼쪽에 있는 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제 월평균 임금이고 오른쪽이 시간당 임금인데요. 임금 격차가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에서는 다소 개선이 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격차가 거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산업별로 산업 간의 다양한 차이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의 변화와 고용 규모 변화를 제가 가로 세로 축에 놓고 보면 이 산업별로 임금 격차나 고용의 개선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여성 고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규모는 굉장히 크게 증가했지만 이런 산업들은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규모가 뭐 이렇게까지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사업 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규모도 다소 늘어나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함께 개선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에 어떤 직종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신 유리천장 지수인데요. 이게 사실 노동시장 성격차를 잘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시장 성격차가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임금 격차와 마찬가지로 맨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시장 성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노동시장 성격차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보호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 간의 분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나 경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근속기간인데 이 근속기간은 제도 활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제도나 일가정 양립의 제도,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이 보호된 1차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활용하기 쉬운 반면에 2차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활용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 같은 것들도 보시면 회사 법인의 평균 근속기간이 4.7년이지만 정부 부문의 근속기간은 9.5년, 그리고 대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7.4년이고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3.0년으로 근속기간 면에서도 1, 2차 노동시장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그 제도 활용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중이 약 7.4%가 됩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규모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아휴직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규모 사업장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겠으나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보면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 300인 이상에, 남성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300인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1, 2차 노동시장의 문제가 임금 혹은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연구를 해본 결과 성별 직종 분리가 최근으로 올수록 상당히 완화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덩컨 지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제 대졸 이상 집단의 취업자의 직종 변화를 지난 10년간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남성 취업자는 여전히 남성들이 여기서 집중됐다는 것은 특정 성이 70% 이상을 차지할 때 집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 취업자의 여전히 약 45%는 남성 집중 직종으로 취업을 하고 여성 취업자의 약 39%는 여성 집중 직종으로 취업을 합니다. 여전히 남녀 혼합 직종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은 남성 집중 직종으로 여성은 여성 집중 직종으로 그렇게 취업하는 그런 경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왜 문제냐 하면 성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보상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Q산업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 오렌지색 라인은 여성 비중을 나타내고 밑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는 월평균 임금입니다.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은 임금이 낮습니다. 여성 비중이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습니다. 이런 보상 격차들이 여성이 많은 곳에서 보상이 낮은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금 분위별로 남녀의 분포를 보더라도 1분위에는 여성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남성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천정의 문제는 이와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데요. 9분위, 10분위에 여성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5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여성 관리자율은 20%를 살짝 넘고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한 5.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력 단절 여성 수가 약 145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비취업 여성 중에서 기혼 비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매시브한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이후에 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어릴 때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력 단절 경험을 하는 집단의 비율이 여전히 약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여성의 돌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서 이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서는 현재 부모 각 1년에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것으로 공약에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좀 더 근로시간의 플렉서빌리티를 높이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돌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내 성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과 같은 직장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에 제가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로 직장을 떠나거나 노동시장을 아예 떠난 그런 여성의 비율이 약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약 51%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이런 직장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노동시장의 성격차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중소기업 재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노동조합의 가입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의 보이스가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보호된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가정 양육 제도의 활용이나 근속기간, 경직적인 근로 형태, 저임금 문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 자율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제도와 정책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현장에서 각각의 근로 형태와 근로 현장에 맞는 제도들을 확산해 나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이나 괴롭힘, 성차별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모두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관심과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도나 근로시간제도, 직업훈련 등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 기제를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하는 성별 직종 분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성별로 통합된 노동시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과 맞물려서 여성 노동시장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을 비롯해서 여성의 고용에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전공 선택을 좀 더 이공계 중심으로 확산하고 전공 선택에서의 분리를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용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것이 여성 노동시장의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서비스가 진행되어 왔겠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기혼 여성에 타겟팅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직자 중심에서 이 문제를 경력 단절 예방과 그 위험을 완화하는 쪽으로 서비스 내용을 보다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 박사님, 정확하게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주셨네요. 발표자께서 그 한국 노동시장 성격차의 주요 원인이 노동시장의 이종 구조라든가 성별 간 직종 분리,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또 직장 문화라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산업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정책 기획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지 여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로는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국의 아스트리드 홉슬라게르 부국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홉슬라게르 부국장께서는 성평등 정책 전문가이시며 특히 무급 돌봄 노동 실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평등 경제 촉진을 위한 스웨덴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국장님 20분 내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는 포럼에서 연사를 맡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한 이 세션 동안 제가 스웨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스웨덴에서 제가 지금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투표가 있었잖아요. 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새로 총리를 뽑고 하는 새로 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스웨덴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사실 이 과정에서도 이 논의가 특히 정치적인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각의 여러 리폼들이 있었죠. 이런 성평등 관련해가지고 개혁들이 있었는데 개혁뿐만 아니라 이 정부 기관에서의 매일매일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무보수 노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집안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이런 보수 일자리 이런 것들의 비교도 오늘 제 발표에서 달아줄 예정입니다. Well, in Sweden, we believe that gender 우리 equality 스웨덴에서는 is key to have 성평등, 양성평등이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대표화될수록 특히 GDP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평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웰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스웨덴에서 여성 경제 참여 그리고 양성평등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성주류화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왔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죠. 스웨덴에서 모든 성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모 육아휴직이라든가 당연한 부분이고요. 여성의 경제 참여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돌봄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필수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뭐 돌봄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법적인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과 관련한 폭력 문제라든가 당연히 여성이 보호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여성의 경제 참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고 한다면 스웨덴에서는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몇 부분을 짚어드리자고 한다면 70년대에 다양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노동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경제 참여가 중요했었던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조금 더 경제적인 입지도 높아지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여성 평등 등에 대해서 강요가 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논의가 있었죠. 양성평등, 모든 정부의 기관들 그리고 정치적인 기관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 양성평등의 논의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스웨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펼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도 양성평등이 그 중심,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체를 관장하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여성과 남성이 사회 그리고 자신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될 것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전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치 혹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을 그 기본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향력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경제적인 양성평등, 또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여자, 남자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무보수 집안일이라던가 돌봄을 더욱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건에서의 양성평등도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멈춰야 한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목표를 그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툴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평등 주류화입니다. GM이라고 하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인데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모든 부처, 정부 모든 부처는 다 성평등의 관계자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혹은 각 부처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기반에는 성평등의 컨셉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정부의 어떤 각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 혹은 주제가 뭐든 간에 모든 정부 부처의 활동에서는 성평등을 기반에 둬야 합니다. 어떤 임팩트를 이 정책이 가질 것인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툴을 평가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산 편성 부문에서, 입법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가버넌스,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 이 모든 4가지 프로세스에서 더욱더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설 워킹 그룹을 각 부처에 두고서 또 이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성평등 기반을 한 국가 예산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이 모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예산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고요. 모든 이런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어떤 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여성과 남성들, 소년과 소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영향 평가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 목표와 그리고 세부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인가, 그리고 그렇게 과정이 잘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양성평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은 단계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양성평등을 메인스트리밍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개혁 과제가 있었는지, 개혁이 진행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것을 이제 스웨덴에서 이뤄왔는데요. 특히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나 1971년에 부부 분리 소득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그 부부에게 합산되어서 과세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리소득 과세를 진행함으로써 세제의 징벌을 하지 않고서 여성이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노동시장에서의 과세 관련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다시 아기를 낳고도 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사회 인프라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개혁을 이루었었던 예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 혹은 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 부모 수당을 도입한 것이 그 개혁이었는데요. 저희 여러 경험과 정책에 기반을 하여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측면으로는 이 노동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부분에서 이런 부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개혁은 바로 공공 돌봄과 관련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전 세계에서 도입을 한 국가 중에 하나죠. 스웨덴은 그러니까 성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날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한 명당 480일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 한 부모당 이제 90일이 필수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90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거라서 다른 배우자한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여성이 70% 정도를 활용하고 30%는 남성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웨덴에서 이와 관련해서 즉 육아휴직이 아동 돌봄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 돌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다른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이 같은 육아휴직 같은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 육아휴직도 있는데요. 아이가 아프다던가 다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임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성은 60% 정도 쓰고 있고 40%는 남성이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임시 육아휴직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정례적인 육아휴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여성이 60%, 남성이 40%였는데 이제 남녀 간의 사용 정도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경험에 기반을 할 때 이 무보수 집안일과 돌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돈을 받지 않고도 집안일을 하고 또 돌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그 노동시장 참여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이런 무보수 일을 할 가능성이 더 크고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같은 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반면 보수를 받는 일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무보수 집안일과 돌봄의 시간을 매년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어요.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같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요.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들이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집안일을 분담하는가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뭐 24시간 하루라고 할 때 요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훈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리 같은 경우도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집에서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남성이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차이가 보이네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때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똑같이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기들을 본다라든가 아니면은 훈육을 한다던가 바깥에서 같이 논다던가 트레이닝을 제공해 준다던가 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리고 필요한 쇼핑을 하는 것, 특히 집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쇼핑을 할 때 그럴 때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도 보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들이 보수를 받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식적인 일에는 시간을 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남녀의 격차가 확실히 벌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 생애소득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생애소득이 남성과 여성 차이에 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연금이라던가 그 후에 여러 가지 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일을 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업무를 마무리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과 권고 상황도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양성평등, 생애소득, 즉 소득은 굉장히 필요한 문제죠. 논의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고요. 스웨덴에서 혹은 여러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노동 분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여성이 특히 더 저소득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아가지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특히 스웨덴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해결이 없으면 양성평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규제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여성의 경제 참여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스웨덴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렸고요. 이따가 Q&A 때 또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그 스웨덴에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성평등 경제를 추진했는지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주류화라는 게 이 성평등 예산이나 법제화 또는 세제, 돌봄 지원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점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스웨덴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그 주한 호주 대사관의 알렉산드라 시들 부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발제자분 또는 토론자분 중에서 그 대면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들 부대사께서는 호주 외교통상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고 특히 호주가 그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인권이사회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죠.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호주가 선출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셨다고 합니다. 부대사님 10분 내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초대해 주신 여성가족부와 주최 측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오늘 모든 발제자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인 여성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호주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호주라든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평등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이게 우리가 좋든 싫든 이게 강조가 되었는데요. 불평등이 더 강조가 되었었고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서 더욱더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변화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의사 결정자로서 이렇게 이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참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웨덴 그 부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우리가 포용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우리가 여성과 여아의 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신장하는 데 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국내 정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외교에도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정치적으로 아주 잘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여성의 기업 참여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모두를 포함시키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일단 4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성차별에 대해서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정말 사회에 전체적으로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이게 양면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원이 재생산, 출산 관련된 그런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많은 퇴보가 있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직업이라든지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직업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미 경제적으로 불안정함이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많이 경제 빈곤층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여성 매니저가 있는 회사들이 남성 이사가 있는 회사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장기적으로 회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운영을 했던 사람들 또한 매출이 훨씬 더 여성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리서치로 다 이게 백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차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연사분들이 말했듯이 기존에 있는 여성, 남성의 기업가들 간의 경제 분야별로, 경제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나 한국이나 모두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향적인 리테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호스피탈리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스피커가 말했듯이 여성들이 조금 더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여성 지향적인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향을 코로나가 미쳤던 것은 여성별 표준, norm이라고 하는 기본 관념이 더 공고화됐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더 좀
돈을 못 받는 그런 가정 집안일을 한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성들이 더 홈스쿨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더더욱 또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여성 그 비즈니스 리더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은 성별, 섀도우 팬데믹, 그늘 팬데믹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들이 좀 가정 폭력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연사가 아까 말씀하시고 정말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은 항상 좋은 데이터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연사분들이 많이 다뤄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지만요. 그렇지만 평등이라는 게 안전하고 일관적인 그런 사회를 이뤄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데 매우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분야별로 정책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웨덴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공 정책 리스판스를 이런 문제별로 잘 섹터별로 맞춰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여성의 경제 안전성과 여성 그 버젯 스테이트먼트, 예산 그 스테이트먼트라든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웰빙과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테이트먼트였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4억 호주 달러를 들여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 폭력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아직 그 첫 번째 예산을 집행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새 정부가 이 10월부터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그 노동 시장에 대한 그 분야를 보면은 여성 기업가에 대한 투자와 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여성의 그 소기업, 중소기업,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봤고요. 2020년 초반에만 해도 정말 많은 수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게 그 남성 소기업 운영 중소기업보다 여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2배 정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든지 그 자영업을 하면은 좀 일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회복 가능한 경제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여성들이 회사를 확장하고 운영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은 그 자본이라든지 주제 지식 같은 거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여성들이 운영하는 그 스타트업들의 멘토링도 제공하고 예산도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머징 마켓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성들에게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성 중소기업 회사들이 그 본인의 회사에서 성평등한 그런 규칙들을 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정책 쪽에 있어서도 펀딩이라든지 그 좀 후원금 같은 거, 지지금 같은 것들을 여성 대표들이 회사 운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국은행이라든지 제 기재부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저희가 제공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젠더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아까 윤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의사회가 됐든 아니면은 그 동일 임금이 됐든 이런 것을 얻어내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면서 지속 포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대사님 감사합니다. 그 부대사님께서는 호주에서 그 팬데믹의 어떤 불균등한 영향이 여성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토론은 독일 연방 성평등재단의 안자우어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우어 이사장님께서는 젠더 분야 전문가로 독일 연방 환경청 성주류화 연구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자우어 이사장님 10분 내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특히 이 독일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저희 기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드리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연방 성평등 재단은 저와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화가 된 그런 기관인데요. 여러 인터내셔널 워멘스 컨퍼런스라든가 유관한 포럼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평등 관련해서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독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립된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연방 리포트를 늘 이와 관련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움을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부터 이런 관련 업무를 해가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부처가 더욱더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재단법에 의해서 그것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 그 이사진들 그리고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저희의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보 수집이라든가 활용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성평등이 적용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NGO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라던가 다이얼로그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저희가 열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기관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의 계획이긴 한데요. 저희 조직도도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 불평등이 이 민간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U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과 2021년의 비교 수치가 있는데요. 여성의 고용률은 신장했습니다. 즉 남성의 고용률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들이 직장에 남아서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그런 비율도 굉장히 늘었죠. 보시다시피 실업률의 수치 같은 경우도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데이터로는 보이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재취업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네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할 일은 많고 저희가 과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이 되는 이런 보수를 받는 일들 있잖아요. 공식적인 일 같은 경우는 생산 연령 여성 그리고 남성 노동자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애 소득 같은 경우는 성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생산 연령 여성들은 58%가 이 노동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64.4%예요. 이 독일 내 격차도 꽤 있는 편인데요. 52.3에서 65.6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서 전체적인 국가 기준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특히나 이 3차 산업 내에서 더욱더 활발한 편이에요. 즉 조금 더 돈을 덜 받는 서비스직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독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직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민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2020년도의 예시처럼 이 임원직의 즉 고위직의 사람들이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2,600만 명의 고위직 여성이 있었고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발표 패널 토론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받은 질문들을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성불평등한 노동 환경과 여성 일자리 정책의 부재가 있는 지역 또는 동네들이 아직 있는 걸로 아는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두 번째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성장이 어떤 면에서 성과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경제활동과 양성평등의 방면에서 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이건 아마 사우어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하이델베르크가 여성 취업률이 높고 여성 친화 도시 상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있어 참여자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기관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다섯 번째 질문,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좋은 정책이 있나요?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이 꽤 많은데 모든 질문에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성과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별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이 힘써야 할 점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번째 질문.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 우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10번째 질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이 특히 적합한 트렌드 변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향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5, 60대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두 질문은 아마 우리 홉슬라게르 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웨덴 정책 중에 48일 육아휴직 가능하고 90일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30%, 여성 70%로 시작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반반이 되어가는 것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업의 손익 등 현실적으로 당장 한국에서 시행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스웨덴과 같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부터 최우선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성이 일하는 섹터가 비교적 저임금 분야라고 하셨는데, 자, 이것도 홉슬라게르 부각장님에 대한 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성이 일하는 섹터가 비교적 저임금 분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읽어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좀 생각하시는 중에 우리 사워 박사님과 다시 연결이 좀 되었다면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My apologies, I've lost the connection. 죄송합니다. 연결이 I hope you 끊겼었네요. were saying that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제가 in the 이 private 고위직, sector is 특히 around 23%.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특히나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32%의 수치라는 것은 사실 공공 부문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일에서의 정치 쪽에서의 여성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여성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러 공공부문, 특히나 정치 부문에서는 정당 내 여성 비율이 다음과 같은데요. 정당 내의 여성 당원 수는 다음과 같고, 그리고 의회, 중앙의회 내에서의 여성 비율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중앙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내무장관이라든가 외교장관이 최초로 여성으로 선출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회, 독일 의회에서 어떻게 여성이 또 남성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율을 또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있어서 여성이 이 정계에서 조금 덜 진출해 있다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즉 돌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여성과 남성의 돌봄 격차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52.4% 정도 이렇게 무보수 돌봄 격차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 수치가 83.3%까지 치솟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수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한다던가 돌봄 노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히나 여성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은 여성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남성이 더욱더 평등하게 이런 노동을 나눠서 해야 할 텐데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게 지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은 남자가 많이 하지만 직접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는 여성이 많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성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독일에서 여성과 남성의 그 소득 격차는 18%였습니다. 여성이 18%덜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국가 내에서는 5%에서 22%로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8%입니다. 이 양성의 소득 격차 이유는 바로 여성이 파트타임이라던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이, 즉 소득 격차가 남녀 간에 있다라는 부분이 특히나 이 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 직원보다 덜 중요하다 혹은 일을 덜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 안정이라든가 전체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본다면은 여성이 왜 덜 받고 있는지, 그 소득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따라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혹은 그 어떤 사회적인 필요가 있는지 여러 직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 부분이 여기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점인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노동 평가 절하,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이 같은 남녀 임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이 저희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 관련한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성 관련해서 아직 많은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라든가, 뭐 노동 집안일 같은 경우는 여성이 해야 된다든가, 노인을 돌보는 일 여자가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차별적인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또 법적인 레벨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집안의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양성 평등 관련한 기관들과 그리고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성 평등 전략을 짜고 프로그래밍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 참여를 더욱더 촉진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죠. 고맙습니다. 예, 자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존에 제가 읽어드렸던 질문들을 감안을 하셔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님들께서
발표했던 순서대로 간단히 답변을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연설하셨던 이인실 박사님께서도 그 질문에 답변하실 부분이나 또 뭐 그 토론 제기하실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수 박사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두 분의 토론자 분들의 좋은 토론 내용도 잘 들었고요. 다른 한 분의 발표자분의 그 발표 내용도 굉장히 그 한국의 상황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느라고 좀 두서없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사실은 말씀드리려면은 그 여성 문제가 노동시장 모든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여성 문제가 다 함께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차의 문제라든지 질문하신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하면 유리천장을 해소하는지, 성별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지만, 유리천장의 문제나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게 노동시장의 성과이기 때문에 성과를 한 번에 교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성과에 이르는 모든 스텝 하나하나에 전부 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의 이슈들이 2000년대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비롯해서 여성들에게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모든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펼쳐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잘 해결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하고 직업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성의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을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사 양측에서 이 모두 성격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홉슬라게르 부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연사분들, 패널분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오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을 드릴게요. 특히 그 육아휴직 관련해서요. 성중립적인 이런 육아휴직을 1994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배우자한테 기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본 룰이 있었고요. 60일 즉 2달간 동안
그 정책을 가졌다가 이제 그게 90일로 늘어난 겁니다. 정책이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서 당연한 거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즉 90일이 지금까지 진화한 결과인데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도 생기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남성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특히 직장에서 더 오래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문화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육아휴직을 쓴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즉 무보수 노동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들 부대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야인 정책 외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 쪽인 것보다는요. 항상 롤모델의 역할과 멘토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킹과 그 관계를 빌딩하는 것이 해온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포괄적인 리더십과 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오브 체인지 코알리션 변화의 연합 이라는 것인데요. 그 멤버들이 뭐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의 회사의 이사회에서 여성들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G20 Empower Clien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민간 분야의 리더들이 함께해서 여성들의 비즈니스 리더를 좀 리크루팅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상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원과 회사 고용주 수준에서 이런 거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더라는 것을 성이라는 것을 무역 협력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그 무역 협정에 관련된 여성 성평등 관련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 국가들과 다른 양자 관계라든지 무역을 할 때 상대 국가들에서도 여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국내 수준이 아닌 더 국제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안자워 이사장님께 그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인터넷으로 나왔던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독일 하이델베르크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가 여성 취업률이 높고 굉장히 여성 친화 도시 상위인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차원이 아닌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비롯해서 다른 질문들도 답변해 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연방 차원에서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돌봄 같은 경우가 저희 재단 측면에서 보기에 연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문도 전체 노동시장에 활력을 넣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도 교통편도 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 3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참여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다면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우리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고 건설적인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이 노력과 그 한계들, 스웨덴, 독일,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들도 많았고요. 함께 같은 고민을 하면서 또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세션을 이끌어주신 윤미경 교수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시차로 인해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각국에서 함께 해주신 해외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획식에 이어서 첫 번째 세션까지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첫 번째 날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어질 포럼 2일차에 저희는 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